굉장히 바쁜 날이었죠. 박 전 대통령의 공판도 있었고 또 최근 나오는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해서 몇몇 기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최순실 게이트 국면서부터 시작해서 탄핵 국면, 그죠? 그 이제 그 이후까지 굉장히 이 자리에 많이 나왔던 기자들이 나왔네. 심수미 기자, 또 임지수 기자, 이서준 기자. 네. 고생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가까이 쓰라고요. 여태까지 한 얘기가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알았습니다. 아마 아주 빅 이벤트가 있어서 네. 전 국민 생중계를 지켜봤는데 혹시 보고 저 계셨나요? 박 전 대통령 네. 저 출두하는 모습이요? 네, 네. 예, 공판장에. 예. 다 봤죠. 예. 네. 다들 관련해서 보셨- 예. 스케치 기사를 제가 엄청 길게 썼는데 예. 앵커멘트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임지수 기자가 쓴 앵커멘트 내가 다 고쳤다고요? 네, 제 기사 저는 이제 법정 내부 스케치를 꼼꼼하게 한다고 좀 했는데 이제 네. 바뀐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네. 많이 눈에 걸리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근데 분위기가 네? 분위기 두 사람 있으세요? 네, 여기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임지수 기자가 네. 내가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앵커멘트도 쓰고 그랬는데 당신이 뭔데 바꿨느냐 이런 분위기 같아요. 배움의 자세입니다. 네, 배움의 자세. 아니 배움의 뭐 자세. 그런 것 같진 않고 네, 얼굴도 벌써 이렇게 좀 상기된 얼굴로 네, 지금 빨개졌다 좋아서. 내려갔다. 그게요. 뭐 어찌됐든 우리가 뭐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시작은 했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면 틀림이 없죠. 그죠? 개인으로 보나 또 우리나라로 보나 우리 사회로 보나 그런 일 없이 잘 진행이 됐더라면 그게 더 좋은 것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뭐 기사 쓸 때도 그렇고 또 방송으로 이렇게 전해드릴 때도 그렇고 본질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지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해서 써줬는데 그 부분이 관심이 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너무 그쪽에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우리가 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노파심.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체 뭘 가지고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드러난 모습이라든가 그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의상 뭐 아니면 뭐 머리 모양 옷 그렇죠. 의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물론 뭐 뉴스거리긴 한데 자칫 그냥 거기에 또 너무 하다 보면 좀 흥미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흥미 위주로 접근한다는 의지는 안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자칫 또 호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근데 임지수 기자는 굉장히 자기가 취재한 것을 열심히 썼고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야 뭐 기자야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저로서는 또 뭐 이른바 이제 데스킹 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도 조금 반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다 드러내고 네. 좀 바꿨죠. 미안합니다. 네. 제 기사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바뀌어 있어서 미안합니다. 네, 끝까지 잘 뒷끝 알겠습니다. 좀 네,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기자라면 이런 뒷끝도 좀 있어야죠. 네. 또요? 다른 건 없나요? 오늘 세 사람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대한 얘기하고 또 뭐가 이제 있나요? 검찰 개혁도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사실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서초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슈는 지금 이제 검찰 인사,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인사에 의한 검찰 개혁,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법부 개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지금 이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법조팀이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지금 일곱, 저희가 여덟 명? 7명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임지수 기자는 법조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죠? 네, 탄핵 때부터 같이 그래요. 예. 저희가 스카웃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 저희가 다른 타사에 비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법조팀장이 예, 저 오이석 기자잖아요. 예, 예. 예. 그 예. 임주수 기자 이게 지금 그 제일 말단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예, 그 밑에도 있긴 하지만. 예. 아, 누구더라? 필준이랑 민규. 아, 그렇구나. 네. 예, 예. 네. 아무튼 이제 제일 네. 최근에 들어갔잖아. 예, 굉장히 칭찬하던데. 예, 오이석 팀장이. 예. 그래서 당분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건 당연하죠. 예. 예. 안나경 앵커도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이서준 선배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 출연하시잖아요. 네. 소감이 예, 아침 8시 뉴스에 출연하시고 저녁 8시 뉴스에도 아침 8시 법조팀. 뉴스와 네. 특보와 그리고 메인 뉴스와 그다음에 이제 페북까지. 아, 예. 오늘 눈 뜬 시간 중에서 한 5분의 1은 TV에 있지 않았을까.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예. 난 뭐, 네. 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네. 그나저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은 6개월 내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1심은. 그리고 일주일에 뭐 2번, 3번. 어쩌면 많으면 4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법조팀이 뭐 열심히 계속 좀 무심하고 잘 취재해 주기를 바랍니다. 심수미 기자 책임지시고. 예. 물러가도 되죠? 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저준이가 센터로 네, 제가요. 그다음 이 자리 빼고 네가 여기 앉자. 안녕하세요. 저희 사회부 소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이크 아, 네. 네. 빠밤. 네. 이거 맞죠? 근데 오늘 것이 오늘 그거 안 돼? 네, 오늘 도와주세요. 일단 찾고 있으면, 네, 저희가 일단 박근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그리고 검찰 개혁, 이 두 부분, 크게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셜 스토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재판에 임지수 기자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까 손 선배는 이제 지엽적인 어떤 묘사, 너무 디테일한 묘사는 좀 지양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 법정 안에 들어섰던 임지수 기자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네, 해주세요. 네, 오늘 일단 저도 기자들도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 방청객들도 추첨을 받아서 비표를 가지고 정해진 자기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그만큼 정말 언론도 일반 시민들도 너무 관심을 보여서 과열된 어떤 그런 관심 속에서 법정에서는 좀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런 그 시도와 함께 굉장히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특히 오늘은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두 사람 주장에 따르면 몇 년 전에 만나고 안 봤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통화로 저희가 뭐 확인된 사실만 해도 특검 수사로 네. 드러난 부분은 네, 수사 부분에도 차명
전화로 계속해서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네, 거죠. 계속 주고받았고 독일에 갔을 때도 귀국하라고 얘기했을 만큼. 그래서 전화가 저희가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할 주제는 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만남. 예. 그러니까 그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서 보면은 대략 한 8개월 만에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독일로 최순실 씨가 간 게 이제 9월이고 네. 그다음에 저희 JTBC 태블릿 PC 보도가 10월 24일 날 나고 그때까지도 독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차명폰으로 부랴부랴 이제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시호 씨를 통해서 또 이제 누나인 최순득 씨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전화해서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서 죽는다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귀국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9, 10, 11, 12, 11, 2, 3, 4 이제 5월달까지 해서 그냥 8, 9개월이 됐네요. 이제. 서로 목소리도 예. 못 들은 지. 예, 그쵸. 첫 만남 봤을 때 오늘 법정에서 좀 어땠나요? 아, 오늘 사실 네. 그 스케치를 위해서 사실 기자들도 자기 자리에서 다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막 다 민구수처럼 막 이렇게 복 빼가지고 막 다 쳐다보고 그랬는데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이나 그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가 처음 들어와서 박 전 대통령을 힐끔 보고 이렇게 정면을 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목례를 한다든지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두 사람이 끝낼 때까지도 서로 눈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휴정하거나 그럴 때 네네. 조금 그래도 전혀 뭐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거예요. 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보는데요. 그 조윤선 장관이 그렇거든요. 요즘 재판받을 때 정말 앞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훈련된 사람처럼 진짜 앞만 보고 또, 변호인하고 네. 좀 얘기를 나누거나 그러지도 않나요? 아, 유영아 변호사랑 몇몇 부분에서 공소사실, 검사들이 공소사실 얘기를 할 때 몇몇 분에서 물을 마시다가 유영아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정도였지. 이경재 변호사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서로 말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최순실 씨가 어떤 심적인 동요를 보이는 모습들은 사실 재판 진행할 때 좀 나왔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아침에 여기서 이제 특보를 하면서 그 공개됐던 1분 30초의 영상을 볼 때 사실 최순실 씨가 들어오면서 잠깐 이렇게 목내라는 모습이 좀 잡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박 전 대통령과 재판을 함께 받는 거는 살을 내는 고통이다. 절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뭐 이 혐의를 인정하냐 아니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떤 이 박 전 대통령을 나는 너무나도 존경하고 40년 동안 모셔왔는데 이런 불명예를 이렇게 안게 해서 그런 죄책감을 느낀다. 어떤 도의적인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느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표현을 할 방법은 네. 그 상황에서 요 정도의 목례밖에 없었던 거죠. 또 저는 또 앉았을 때 좀 포착됐던 부분이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최순실 씨가 앉을 때 일어나가지고 네.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가려줬어요. 아,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옆에 지금 심수미 선배 자리에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앉아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최순실 씨가 앉아야 되면은 이경재 변호사가 맞네요, 걸어올 맞네요. 때 시야를 이렇게 대통령을 가렸어요. 가려주고 의자를 다르다고 생각 빼줬어요. 못했어요. 의자를 그러네요. 빼주고 네.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도 저번 재판 때 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을 보기를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이 자기 의뢰인인 이 최순실 씨를 위해서 박 전 대통령과 첫 그러네요. 이 대면을 막아준 게 아닐까. 좀, 사실 제가 법정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것도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맞는 것 같아요. 분석입니다. 굳이 그렇게 이렇게 확 알 돌아서 수는 말하자고 없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 최순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체가 일어서서 인사를 했던 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맞아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의뢰인도 아닌데. 네, 그렇죠. 점들. 그러니까 뭔가 그 박 전 대통령이 그 파면이 되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을 때 그 친박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굉장히 무슨 환호로 이렇게 굉장히 맞이하는 식으로 인사를 했잖아요. 사실 오늘도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그 변호인단들이 다 경의를 일어나가지고 표현하는. 예를 딱 갖추는 모습이 벌떡 있었죠. 일어나서. 그래서 그 밖에 있었던 친박 단체 회원들도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말을 한 것처럼. 유영아 변호사도 네. 처음에는 정정하더라고요. 아, 대통령께서 이러다가 아니 피고인이 이러다가 나중에 애라고 이렇게 계속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공범 관계니까 오늘 이 박 전 아, 네. 대통령의 수용 배지. 예, 수용 배지. 나대불치 그 기사 보셨어요, 다들? 예, 이걸 임지수 기자가 추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 취재를. 예,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박 전 대통령 여기 오른쪽 가슴에 달려있던 수용 배지가 온라인에서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나대불치라고 좀 기괴한 네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정말 뭐 사행시도 많이 나왔고 패러디도 나오고 그랬는데 알아보니 이게 구치소에서 무작위로 주는 그 수용자 공범 번호라고 합니다. 공범 부호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냥 네. 그 붙이는 그 실무자가 네, 아무렇게나 실무자가. 붙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짓궂게 붙이는 경우도 있대요. 또 약간 비속어처럼 들리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방구 그냥 이런 식으로 네, 붙일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얘기를 해줄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취재를 해보니 그 나대불치가 기사에도 났던 내용이 저는 굉장히 재밌지만 사실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깝다고 취재가 됐는데요. 나의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국정농단 관련 공범들을 일단 나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는 대는 대기업 관련 그 혐의, 대기업 관련 그 재단 관련 혐의들, 그리고 불은 블랙리스트 관련, 치는 그 스포츠 그러니까 동계영재센터. 그 삼성의 지원 관련한 혐의 공범들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각각의 공범들이 서로 동선이 겹치거나 마주칠 수 없게 그리고 뭐 접견실에서도 서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범 부호를 부여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병합입니다. 저는 병합. 이 사건이 이제 특검이 기소했던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검찰 특수본이 기소한 뇌물 사건이 오늘 재판부에서 병합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어요. 그 모든 언론에서 표현을 한 게 이 검찰과 특검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예, 이 공소유지를 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막강한 공소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많이 표현이 됐거든요. 특히 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이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수미 선배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실지. 재판 자체는 그러니까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그 뇌물수수를 수사를 했지만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기소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재판에 공소 유지는 원래는 검찰에게 그게 있었죠. 그래서 검찰 특수본부 검사들이 오늘 이제 이쪽에 섰던 건데 앞으로 이재용 그 최순실 삼성 뇌물수수 사건이 병합돼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 검사들과 검찰 특수본 검사들이 같이 이 공소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서울 그 중앙지검장이 특검에서 이 삼성 뇌물죄 수사를 진두지휘를 했었던 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 검찰 특수본하고 이 특검의 검사들이 융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매끄러운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중앙지검에 또 다른 검사들을 또 이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사실 그동안 임지수 기자가 계속 재판 챙기면서 더 느꼈겠지만 거의 매일 특검도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 공소유지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검찰과 특검 모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이 국정농단 재판에 들어가면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재판에서 보면은 이 특검에 와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인데 이 재판의 증인으로 와서는 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한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증인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모 재판의 모 증인 같은 경우는 이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특검에서 그렇게 진술 조서를 작성을 하셨나 보네요. 라고 합니다. 라고서 증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유체이탈 네. 방법. 무슨 말씀? 특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그렇게 적혀 있나 보네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있으면 그렇겠죠,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지금 여기 진술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다음에 그 상황도 당시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적혔나 보네요. 라면서 굉장히 특검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증을 하는 그런 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왜 그러냐? 특검이 한시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기간이 끝나니까 더 이상 특검이 우리를 수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특검한테 잘 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는 예.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공세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선상에서 신뢰도를 계속해서 좀 깎아내리는 그런 그래서 측면이 있었던 것 특검은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증인들을 위증으로 해서 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기 위해서 위증 그 고발팀을 따로 만들기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이 그런 위증으로 고발된 이 증인들을 빠르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이 이제 왔으니까 이런 위증을 하는 증인들을 빠르게 수사를 해준다면은 그 수많은 이제 증인들이 지금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사실 검찰 특수본 지금 공소유자가 나오는 검사들이나 특검에 공소유자가 나오는 검사들이나 사실 다들 서초동에서 난다긴다 하는 검사들이거든요. 이들이 시너지를 낸다면.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원석 특수 1부장이 오늘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너무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예, 정말, 맞습니다. 예. 예. 일단은 이렇게 뭐 앞에도 있지만 다들 아시는 문장입니다. 예.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있음에도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헌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서 박 전 대통령의 사익 추구는 없었다라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들어간 거죠. 오늘 모순점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순점들도 한번 말씀. 오늘 계속해서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공격을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게 오늘도 역시 여지없이 이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을 한 거였는데 사실 임지수 기자는 이제 헌재 때부터 계속해서 봤었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좀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변호 전략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면 지금 부인? 뭐 탄핵 전면 부인 관련해서 네, 네. 뭐 탄핵 심판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일관되게 유지해온 전략이라면 전략이랄 것이 자료를 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지연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이 자료가 다 똑같이 양측 이걸 입증해야 되는 양측이 가지고 있는데 꼭 이제 피의자 측은 항상 그 관련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유영하 변호사는 탄핵 심판 당시에도 대리인단에 소속이 있었거든요. 작년 11월 때부터 사실은 네. 계속해서 대리를 그러면 했었죠. 똑같이 그 이중환 변호사와 탄핵 대리인단이 주장했던 자료 볼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 1월 달부터 함께 왔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자료 볼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시간이 더 진행하는 달라. 시간이 더 달라. 진행하는 재판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까지 했었고요.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11월 달에 그 박 전 대통령이 일단은 대국민 약속으로 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특수본 1기는 박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서는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대면 조사를 하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유영하 변호사가 나타나서 그때 한 말도 뭐냐? 혐의가 너무 많다. 이거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와, 정말 열심히 검토하는 건지 검토를 늦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방금 말한 것처럼 헌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준비기일 때도 수사 기록이 너무 많다. 못 봤다. 공소 사실 인정 여부도 제대로 못 밝히겠다. 네. 무슨 그리고 재판하겠냐. 오늘도 이게 오늘 이제 임지수 기자가 정말 열심히 받아친 이 재판 워딩인데 여기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12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다 보냐. 그래서 일단은 전면 부인하겠다. 일단 증거 부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 다 불러야겠다. 예. 특히 뭐 특검은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 당시 수사에서 끝난 거다. 지금 종료한 뒤에는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논리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그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와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참인데 또 재밌는 것은 또 모순이 되는 것은 다 못 봤다고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검찰 증거 대부분이 언론 기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보지 못해서 일단 입장은 못 내겠고 다 부동의할 거고 다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읽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검찰의 기록들을 다 보니까 언론 기사밖에 없더라 라면서 또 단정적인 평가를 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깎아내리는 평가는 자기가 기록을 바본이라는 걸 전제하에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 재판 사항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 이런 대응에 있어서는 전면 부인하기 위한 대응에서는 기록을 못 봤다라고 하는 이런 좀 모순된 그쵸. 전제 아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검찰의 이런 그 12만 쪽 가운데 사실 언론 기사를 첨부한 거는 정말 극소수, 그러니까 소수, 분명 뭐 없진 않지만 소수이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작년 9월 29일에 고발장이 처음 제출되고, 어떤 뚜렷한 어떤 혐의점이 없고 단서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저희 태블릿 PC나 혹은 뭐 최선의 참고인 진술조차 받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냥 이런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 증거들이 좀 첨부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어떤 검찰 수사를 마치 언론 보도나 짜집기 한 것처럼 폄하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10월, 11월부터 해가지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다 취재해온 입장에서 검찰과 특검이 얼마나 굉장히 효과적인 또 이런 증거들을 확보했는지를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그다음에 정우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이게 검찰 특수본 1기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를 확보했을 때 안 전 수석은 사실상 거의 뭐 패닉 상태였고 정 전 비서관은 그 상태로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확보한 수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또 이번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또 이제 헌재 과정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증거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럼 유영하 변호사의 말은 저희가 또 봤을 때 그 수사 기록에서 이 언론 기사 부분은 정말 몇 % 될까 말까인데 자기가 봐보니 대부분이 언론 기사라는 거는 앞부분만 봤다는 얘기죠. 정말 안 봤구나. 네. 그러면은 안 본것처럼 안 본 게 사실이네요. 예. 그건 아니죠. 예, 그건 모릅니다. 예, 제가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네, 오늘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좀 공격을 했습니다. 예, 돈봉투 사건, 그렇게 언론 보도를처럼 이제 수사를 할 거면 돈봉투 사건도 뭐 기소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특검의 정당성 흠집 내듯이 사실 지금 검찰의 정당성을 좀 흠집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감찰을 진행 중이니까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아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은 그 수사팀들을 좀 이렇게 독려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거랑 완전 또 별개의 사건이고 뭐 어떤 별개의 논란이고 공소유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원석 부장검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저희 이런 어떤 정치적이나 촛불 집회 때문에 저희가 이제 떠밀리듯이 수사한 것이 아니다. 이제 증거물 분석과 어떤 법리 검토를 충분히 했다라는 점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거 뭔가 정치적 수사인 양 이렇게 비판을 하고 촛불 수사인 양 이제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 피고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검찰 측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정치를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건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 상황 고려 없이 이 사건 진상의 파악이 불가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라고 비판을 하다가 이 사건은 정치적이다라고 맞붙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또 보였고요.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실 일관된 그 입장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다 보여주지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경재 변호사의 그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류상영이라는 증인이 있다. 예, 최순실 씨의 마지막 신복이죠. 예, 사실상의 위증 논란까지도 있었던 류상영 씨. 이 사람을 불러낸다고 얘기를 하고 또 태블릿 PC를 보여달라라고 오늘 또 얘기를 하고 고영태 녹취 파일 2,300여 개를 다시 보자라고 얘기하고 현직 검사와 고영태가 짜고 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현직 변호사의 이제 대응으로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다 이게 이 공격 논리가 다 헌재 때 네. 하셨던 그 논리랑 거의 그대로입니다. 대동소이, 예, 그렇죠. 이에 대해서 재판부의 발언 대응은 일관됩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어서 지난번에 그 주장하셨는데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네, 태블릿 PC는 안 낸 것 뿐이고 네. 증인들은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재판장이. 사실상 제지를 했죠. 네. 예. 재판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더 있나요? 어떻게 재판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네, 임지수 기자. 네, 당장 이번 주는 이틀 뒤 목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출석하는 그 재판이 있습니다. 주로 다른 관계자들의 신문 조서를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 어떤 규칙이 좀 있지 않나요? 주로 일주일에 뭐 월, 화, 목 이렇게 열리는 거죠? 네, 원래는 월화목금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월화가 정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루를 정해서 2, 3회씩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일단 월화는 이제 뇌물죄 부분을 네. 재판을 진행하고 그 나머지 중에 하루를 정해서 증거조사를. 증거조사를 하거나 다른 혐의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네, 오늘 이제 재판 얘기 더 아직 못한 거 혹시 있나요? 탐 얘기해 주세요. 네. 문자 쓰신 거예요. 아무래도 사실 서초동에서 가장 관심사는 검찰개혁 부분입니다. 네, 많이들 관심이 많이들 있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초동은 아무래도 지금 정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행하던 그 두 수장이 다 지난주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또 주말 사이에 새 인물이 또 등장을 했고 중앙지검장도 깜짝 그 발표가 됐고 이런 일들이 주말 사이에 계속 있으면서 좀 더 이제 사실은 올해 초에 매해 한 번씩 검사장 승진이나 고위 간부들 인사들이 원래는 작년 말이나 올 초쯤엔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년 가까이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미뤄진 인사가 그럼 이제 조만간 새 부대에 이제 담겨질 새수리 새 부대에 담겨질 그런 그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서준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구상에 따르면 이제 검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검찰 다 좀 대대적인 어떤 달라지는 모습들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 검찰 인사를 보면은 첫 번째 파격 인사였죠. 이제 윤석열 신임 지검장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이 파격 인사로 이제 조직이 동요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동요하는 분위기가 일거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됐다고 할까요? 안정세로 돌아서게 된 거가 바로 이제 이금노 신임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 신임 차장이죠. 네, 그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많이들 특검 수사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금로 봉욱 그 두 수장의 어떤 캐릭터를 좀 먼저 얘기를 좀 살짝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선배 먼저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 두 분 다 그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공안통이냐, 특수통이냐 이런 얘기, 기획통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두 분은 좀 이제 기획통에 가까운 분들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분 다 굉장히 좀 성품이 온화한 그런 따르는 검사들이 많죠. 스타일입니다. 네, 네. 내부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좀 덕장 캐릭터, 그다음에 좀 후배들한테 명망 높은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이번 인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에 그 정권 초기에 검찰 인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어졌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정권과 우리 간의 어떤 싸움이다로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모든 검찰 개혁을 다 거부하고, 그다음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일단 노 전 대통령과 굉장히 부딪히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이번에 반면교사 삼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뭐 기수를 이렇게 위아래로 막 바꾸고, 그 다음에 특정 뭐 정치 검사를 배제한다면서 특정 지역의 출신의 검사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좌천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매우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수 역전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했지만, 바로 이어서 이 이금노 신임 차관과 봉욱 신임 차장이 오니까 이 검찰 조직 내에서도 수긍하는 인사가 온 맞아요. 것이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대적인 법무부와 검사 인사가 있을 텐데, 그 틀을 이 두 사람이 이 영향을 미쳐서 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앞으로 검찰 인사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검찰 개혁 인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조직 내에서 명망 높은 저 두 사람이 역할을 하면은 그 다음 인사에 대해서는 좀 수긍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조도 좀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신임 지검장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특검 수사 때 막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사실 그 대검 뭐 중수 1과장, 그 예전에 대검 중수부랑 이제 그 중앙지검 특수 1부장도 했고, 그러니까 특수 수사에서는 굉장히 좀 뼈가 굵은,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대학교 친구인데, 그런 또래보다는 한 8기수 정도 되게 늦게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를 계속 붙었는데 2차에서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오래 공부한 만큼 그만큼 법리적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워낙 캐릭터가 좀 굵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이런 법리적으로도 좀 탄탄한 그런 게 있어서 뭐 기수는 좀 낮지만 나이가 워낙 또 있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아무리 이렇게 뭐 선배라고 하더라도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앙지검장 취임할 때 어떤 취임식도 하지 않고 1, 2, 3 자기보다 약간 기수가 높은 1, 2, 3차장이 나와서 이렇게 상견례를 그냥 한 것은 좀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언론에서나 어떤 세간에서는 일단 후배 기수인 윤석열 신임지검장이 와서 선배 기수인 이 선배 또는 동기 기수인 차장 검사들이 이 후배 기수 지검장을 맞이하는 모습을 갖고서는 좀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서초동에서나 법조계에서나 또 검찰에서는 그에 대해서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승건 1차장이 그 선배 기수이긴 하지만 같은 서울대 법대에서 나이 차이가 윤석열 6살. 신임지검장이 대여섯 살 더 많습니다. 네. 또 다른 차장 검사들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다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신임지검장은 뭐 연수원 23기 후배 기수라기보다는 어떤 검찰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 기수 이상으로 좀 대접을 받아왔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윤석열 신임지검장이 그 국정원 사건으로 대검에서 징계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변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연수원 15기인가요? 16기인가요? 남기춘 변호사거든요. 남기춘 변호사는 거의 뭐 특수통 검사들 사이에서는 뭐 따르는 뭐 굉장히 뭐 덕망 높은 검사인데, 이 남기춘 변호사와 윤석열 지검장은 굉장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거의 뭐 그 큰 어른들하고 같은, 훨씬 더 대여섯 8기수 더 높은 그런 큰 어른들하고 좀 같은 급으로 좀 여겨지는 측면이 사실은 있는 것 같고, 그런 단순히 기수 문화일 뿐 아니라 사실은 어떤 정말 법대로 나오는 대로, 증거가 나오는 대로 막 수사를 딱 정도만 걷는 그런 수사를 했을 때, 결국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구나라는 어떤 좀 좋은 본보기 같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정권 눈치를 좀 보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뚝심 있게 정말
그 수사를 똑바로 하면 예, 좋은 결과를 받게 된다. 이런 거는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소셜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내에서도 정말 검찰 개혁 사실 우리가 더 원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어떤 정권 눈치를 좀 본다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비판 이런 거 자기들도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네, 지금 이번 댓글로 나이 패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근데 윤석열 신임지검장은 나이 패권이면 실력 패권이 더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것도 방금 되게 심수미 선배가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조직이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 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엎드려야 되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명 수사를 잘해야 되고 줄을 잘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최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지검장, 박형철 부장검사 등 정권에 밉보이는 수사를 하면 수사를 얼마나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권에 눈밖에 나면은 완전히 도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내내 이 검찰 조직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권 눈치만 봐야겠다가 어떻게 보면 기조가 됐었던 거에 되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숨죽여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천돼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신임지검장이 되고 청와대에 입성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검찰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비겁해지지 않아도 검찰 조직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성공할 수 있게 좋은 검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실 이런 본보기가 좀 몇 케이스만 있어도 다 사실 그 더킹 영화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런 검사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약간 특수한 몇 명이 저렇게 해서 성공하는구나의 케이스들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분위기가 조금씩 확확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면에서 더더욱 참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짧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다 이미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그럼 이제 법무부 탈검처라와 공수처 이거를 좀 합쳐서 네, 말씀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드릴까요? 이게 법무부 사실 좀 이게 좀 좀 복잡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제 출연을 또 우리 이서준 기자가 했는데 법무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법무부가 일단 너무나도 당연하게 검찰이 장악해야 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무부는 검찰 조직이라기보다는 법무부는 행정기관 중 하나입니다. 예, 뭐 행정자치부, 문화부처럼 그 하나 행정자치고 그 다음에 어떤 법무행정을 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제가 네. 참 이거 말씀 좀 네. 드릴게요. 제가 제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법무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검찰청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건 그런 표현이 아니던데 잘못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서준 기자 말했듯이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하는 그러니까 법무행정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렵지만 뭐 어떤 그 구치소, 교도소, 감옥 그리고 출입국 본부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검찰이 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기초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쪽으로 제도를 깔아줬으니까 그 수사는 이렇게 해라고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서를 우리 서울시에서 어디 경찰서를 이게 좋은 데 지어줬으니까 네 경찰 수사 이렇게 내 맘대로 해라고 서울시장이 얘기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 그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수사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 수사 장악했다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쥐고 있는데, 결정권이 있는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또 그 인사를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서 일선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기존의 어떤 검찰과의 약간 거리를 두고 서로를 견제하고 상호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떠나서 아예 청와대, 그러니까
검사의 승진 코스이자 청와대의 어떤 하명 수사를 전달하는 역할, 이런 좀 그 오해를 좀 샀던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법무부 안에 검사가 너무 많고 이런 오히려 그러면 검사가 차지하지 않은 다른 뭐 교정직이라든지 다른 기타 업무들은 너무 배제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드디어 이번 정부에서 시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어저께 이서준 기자 보도를 했지만 법무부 안에 10명 중 9명의 검사들이 10개? 네, 실국장급. 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는 70명이고 전체 이제 TO에서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실국장급 10개 직책 가운데 9개를 이제 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검찰 개혁의 한 방안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이게 바로 이제 법무행정인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제도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주무부처는 바로 이 법무부인 거죠. 근데 이 법무부를 검찰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검찰은 검찰에게 해가 되는 이런 검찰 제도는 개혁 절대 만들지 법무 행정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당시 이제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 법무부에서 이 강금실 장관을 지원해 주는 세력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이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들을 유입을 해서 변호사들을 이제 이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한 후에 그래서 법무부를 탈검찰화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실질적인 이런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검찰 인사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런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거나 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들을 들어보면 참여정부 때의 한계와 실패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로 해 나가는 것 한 수씩 더 내서 가는 것 같다라고 좋게 평가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평소보다 좀 더 길게 저희가 소셜 라이브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질문 같은 것들을 아까 선배가 정리를 조금 해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저희가 댓글 달린 것들을 조금 틈틈이 보면서 견눈질하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취재할 때 카메라나 마이크 들고 앞자리 가는 거 선착순인가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가요? 선배. 네, 그건 제가 조금,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막 달라붙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이제 두 명 정도가 양옆에 서서 질문을 하나씩 좀 이렇게 사전에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하고 질문 몇 개를 할지 어느 정도 좀 정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조금 아쉬운 점은 원래 제가 하나 하고 옆에 SBS 기자가 하나 하고 다른 질문들은 또 다른 기자들이 하고 이런 계획을 좀 짜고 있었는데 지검장님 자꾸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빨리 답변하고 끊고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저 질문 하나 하고 기다리는데 약간 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른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얼른 막 이런저런 말을 좀 쏟아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안에 내부 우병우 라인의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이소준 기자. 이건 조금 너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사실 근데 검찰의 인적 쇄신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하명 수사를 했던 또 소위 말하는 우병우 라인들이 이렇게 이번 인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우병우 라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아까 네, 실체가 말씀드린 있는 것처럼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 인사를 할 때 정치 검사를 배제하겠다고 하면서 좌천 인사를 했을 때 처음에 그냥 잘 나가는 검사들을 일괄적으로 좀 배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보복성 인사 아니냐, 그다음에 검찰 내부의 반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기준 자체도 너무나도 모호하니까 이 내부 반발만 커지고 도리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더 컸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예, 굉장히 명확한 기준과 그런 걸 가지고 모호하게 우병우 라인 아니야? 우병우랑 언제 근무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모호한 기준만을 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인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기준을 나눠서 예, 인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왜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들어온 후에야 예,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좀 어떤 뭐 청와대, 법무부, 검찰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를 좀 끊어놓는다면 작년에 저희 특수본 수사 때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병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뭔가 수사팀에서 배제하기에는 일단 일단 검사로서의 우병우 너무 수사를 잘했던 거고 특수 라인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 또 있나요? 그렇죠. 많이 많이 있죠. 있죠. 예. 예, 이 부분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예. 그래서 뭐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비판하는 이제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탈검찰화와 함께 그다음에 뭐 각종 정부 기관들에 가 있는 검사들을 다시 이제 검찰로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예. 수사권 분리 영장 청구권 전망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검찰 개혁 성공 확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거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조금 어느 정도 확률을 어느 정도씩으로 보는지. 먼저 우리 임지수 기자. 네, 이번에는 예, 우리가 뭐 관련한 이번 정부의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도 사실은 네, 이번에 사법 비서관으로 가시면서 좀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아젠다들 보면서 이전 정권들과 많이 비슷하다, 이거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환경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국민의 뜻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고 또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 좀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숫자로? 네, 숫자로요. 숫자로 85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혁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50입니다. 네, 네, 네.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50으로 보고요. 그 다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된 상태죠 아직. 사실 그렇죠. 예. 그냥 밑그림만 그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첫 수만 둔 상태인데 뭐 수사권 조정 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뭐 영장 뭐 청구 이제 건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뭐 개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경찰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방식을 찾아보겠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다양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이제 첫 수를 둔 상황이라서 하지만 정말 어려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첫 수는 아직까지는 좋아서 50으로 하겠습니다. 네, 전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서 저도 50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굉장히 좋은 시작인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 사회부 소셜 스토리 같이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알차고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임지수 기자에게 기회를 너무 안 줬다는데 임지수 기자가 지금 그런가요? 법원을 맡고 있어가지고 검찰 개혁에서 좀 열심히 네, 취재해서 네. 전해드리는 또 나이 패권이었나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